스마트폰 주식 앱을 딱 열었는데 삼성전자나 애플 이름 바로 옆에 뉴욕 타임스퀘어의 상업용 빌딩이나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뭐 이런 게 상장되어 있는 모습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네. 게다가 뭐 뱅크시의 벽화 같은 것도 아, 맞아요. 뱅크시 벽화. 그런 엄청난 자산들의 지분을 우리가 커피 한 잔 값으로 그것도 실시간으로 사들이는 거죠. 진짜 흥미로운 상상이죠. 근데 이게 불법 사이트나 먼 미래의 공상과학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자료들에 따르면 이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26년 4월 현재 한국에서 완벽하게 합법적인 현실이 되었습니다. 네, 불과 몇 달 전에 통과된 법안 덕분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심층 분석에서는 우리의 투자 지형도를 완전히 뒤바꿔 놓을 국경 없는 자산의 시작, 바로 올 1월에 한국 자본시장을 뒤흔들며 통과된 그 STO 법제화, 즉 토큰 증권 법제화에 대해 파헤쳐 봅니다. 네, 아주 중요한 주제죠. 복잡한 법률 용어 뒤에 숨겨진 거대한 돈의 흐름을 한번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자, 하나씩 풀어보죠. 도대체 몇 달 전에 국회를 통과한 이 법안이 당신의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바꾼다는 건가요? 이 변화는요, 단순히 주식 앱에 새로운 테마주 하나가 추가되었다. 약간 이런 수준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 그 정도가 아니다. 네네. 자본시장이라는 거대한 건물에 그 기초공사 자체가 다시 이루어진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안전한 자산이라고 믿고 거래했던 것들은 항상 물리적인 국경하고 전통적인 금융기관이라는 아주 견고하고 높은 벽 안에 갇혀 있었잖아요. 그렇죠. 주식은 한국 거래소에서 부동산은 한국 땅에 있는 것만 뭐 이런 식으로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 STO 법제화가 그 벽을 시스템적으로 완전히 허물어버린 거죠. 벽을 허물었다고 하시니까 확 와닿으면서도 동시에 가장 현실적인 의문이 하나 딱 들었네요. 어떤 부분이죠? 해외에 있는 빌딩이나 미술품을 스마트폰으로 산다고 하면 제일 먼저 잠깐, 이거 진짜 내 돈 안전한 거 맞아?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 당연하죠. 너무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솔직히 가상자산,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코인 시장에서 워낙 크고 작은 사건 사고를 우리가 많이 봐왔잖아요. 법안이 통과되었다고는 하지만 도대체 이 토큰 증권이라는 게 법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길래 안심하라는 건가요? 오, 가장 핵심을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이번 법안의 가장 큰 성과가 바로 그 불확실성의 종식이거든요. 불확실성의 종식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일반 가상자산, 즉 코인하고 이번에 법제화된 토큰 증권은 족보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아, 아예 다르다. 네네. 기존 코인들은 주로 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 적용을 받았어요. 그래서 발행할 때 금융당국에 까다로운 증권 신고서를 제출할 의무도 없었죠. 아, 사전 공시 같은 걸 빡세게 안 해도 됐었군요. 그렇죠. 하지만 2026년 1월에 통과된 법안은 이 블록체인, 즉 분산 원장 기술 자체를 법적 효력이 있는 전자 등록 계좌부로 공식을 해버렸습니다. 잠깐만요. 분산 원장을 전자등록 계좌부로 인정했다는 건 그러니까 이제 토큰 증권이 삼성전자 주식이나 국채 같은 전통적인 증권들하고 완전히 똑같은 대우를 받는다는 뜻인가요? 그렇죠.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이제 토큰 증권은 전자증권법 그리고 자본시장법의 완벽한 통제와 보호를 동시에 받게 됩니다. 와, 자본시장법이요? 네, 주식을 발행할 때 기업들이 얼마나 깐깐하게 공시하고 심사를 받습니까? 토큰 증권도 똑같아요. 엄격한 증권 신고서 제출 의무가 적용되고요. 네. 아무나 유통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촘촘하게 인가받은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이나 장외거래 중개업자를 통해서만 시장에 나올 수 있는 거죠. 아, 듣고 보니 약간 그 음식과 그릇의 비유가 생각나네요. 오, 음식과 그릇이요? 네, 그러니까 예전엔 주식이나 채권 같은 정형화된 음식들을 종이라는 그릇에 담았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컴퓨터 서버 안에 전자증권이라는 그릇으로 옮겨 담았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는 미술품 조각이나 부동산 수익권 같은 좀 비정형적인 음식들을 담아낼 수 있는 분산 원장이라는 최신형 특수그릇이 하나 더 생겼다고 보면 되겠군요. 와, 아주 명확한 비유입니다. 제도의 본질을 정확히 보셨어요. 결국 이번 법안은 자산의 국적이 어디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그것을 담아내는 그 발행의 형식을 새롭게 확장한 겁니다. 아, 그릇의 종류를 추가한 거다? 네. 특수 그릇인 분산원장에 담을 수 있는 자산이라면 그 기초 자산이 뉴욕 한복판에 있든 런던에 있든 법적으로 배척할 이유가 없는 거죠. 개정안 어디를 봐도요. 기초 자산이 해외에 위치한다고 해서 토큰화를 금지하는 조항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그릇만 안전하고 합법적이면 내용물이 수입산이어도 전혀 상관없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런데 이론적으로 아무리 완벽해 보여도 이게 실제로 내 돈 주고 사야 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솔직히 여전히 좀 불안하거든요. 어떤 점이 불안하실까요? 라고 쳐보죠. 그런데 제가 스마트폰으로 그 그림의 조각을 샀던 조각 투자 플랫폼 회사가 만약에 내일 당장 파산해버린다면요. 아, 플랫폼의 파산 리스크요? 네네. 회사가 망하면 제 투자금도 그냥 허공으로 날아가고 같이 휴지 조각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부분이 바로 많은 분들이 가장 우려하시는 지점이고요. 법안 설계자들도 가장 공을 들인 부분입니다. 와, 대비책이 있나요? 네, 그래서 법안은 단순히 자산이 어디에 있느냐보다 시스템이 무너졌을 때 어떻게 투자자를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삼중 방어망을 구축했습니다. 삼중 방어망이요? 네, 그중에서 가장 강력한 첫 번째 방어막이 바로 도산 절연이라는 장치입니다. 도산 절연이요? 파산이나 도산하는 상황에서 무언가를 딱 단절시킨다, 끊어낸다 이런 뜻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 건가요? 상상해 보시죠. 청취자분이 A라는 조각 투자 플랫폼을 통해서 뉴욕 빌딩 토큰을 샀습니다. 근데 A 플랫폼이 경영 악화로 갑자기 파산했어요. 상상만 해도 아찔하네요. 그렇죠. 그럼 빚쟁이들이 A 플랫폼의 자산을 막 압류하러 오겠죠. 네네. 과거의 시스템이라면 플랫폼의 자산하고 고객의 자산이 뒤섞여 있어서 투자자가 돈을 떼일 확률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도산 절연이 적용되면 고객이 산 토큰과 그 기초 자산은 A 플랫폼의 회사 자산과 법적으로 완전히 분리되어 취급됩니다. 빚쟁이들이 제 자산에는 압류 딱지를 못 붙인다는 뜻이군요. 맞습니다. 청취자분의 소유권은 분산 원장에 영구적으로 그리고 독립적으로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와, 다행이네요. 그러니까 회사의 운명하고 제 자산의 운명이 하나로 묶여있지 않다는 거네요. 회사가 망하더라도 제 장부는 블록체인상에 굳건하게 남아있으니까 그냥 다른 플랫폼으로 장부나 쏙 옮겨가면 그만인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게 도산 절연의 핵심이죠. 그럼 두 번째 보호 장치는 뭡니까? 제가 토큰을 사려고 플랫폼에 현금을 딱 입금해둔 상태일 수도 있잖아요. 토큰은 아직 안 사고. 아주 예리한 포인트입니다. 토큰 자체는 안전해도 거래를 위해 넣어둔 그 예치금, 현금이 문제죠. 그렇죠. 그 돈 들고 튀면 어떡해요? 그래서 두 번째 방어망으로 투자자 예치금의 외부 금융기관 별도 예탁을 아예 의무화했습니다. 플랫폼 회사가 돈을 못 가지게 하는 거군요. 네, 플랫폼 회사가 고객들의 현금을 자신들의 금고나 통장에 절대 보관할 수 없어요. 신한은행이나 국민은행 같은 믿을 수 있는 시중 외부 금융기관에 철저하게 분리해서 보관해야 합니다. 그럼 플랫폼 대표가 마음대로 고객 돈을 빼돌리거나 몰래 다른 곳에 투자하는 것 자체가 시스템적으로 불가능하겠네요. 완벽하게 불가능하죠. 현금은 튼튼한 은행에 있고 자산 소유권은 분산 원장에 영구 기록되어 있다. 와, 이러면 플랫폼 회사는 정말 단순히 거래를 연결해주는 통로 역할만 딱 하게끔 법으로 묶어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여기에 합리적인 분쟁 처리 절차나 피해 보상 체계까지 3단계로 마련되어 있으니까 자본시장법이 왜 철통 같다고 하는지 이해가 가실 겁니다. 진짜 그렇네요. 그런데 아까 자료를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미 테스트를 거친 선행 사례들도 있다고 하던데요. 네, 법안이 전면 시행되기 전부터 금융당국하고 시장은 이 모델을 철저히 검증해 왔습니다. 테사, TSA와 같은 조각 투자 플랫폼들이 아주 좋은 예시죠. 테사 들어봤어요. 미술품 하는 곳이죠. 맞습니다. 이들은 물리적인 국적이 해외에 있는 유명 미술품들을 가져와서 그 청구권을 쪼개고 토큰화하는 프로세스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이 투자자 보호 장치를 완벽히 갖추었다는 걸 증명해서 금융당국으로부터 투자 계약 증권으로 인정을 받았죠. 이미 통과가 된 거네요. 네네. 이미 해외 실물 자산을 국내 제도로 안전하게 품을 수 있다는 그 선행 사례가 확실하게 만들어진 겁니다. 좋아요. 내 돈이 안전하게 지켜진다. 법적인 보호망이 있다. 이건 확실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본질적인 의문이 하나 생겨요. 네, 말씀하시죠. 왜 굳이 해외 자산, 그러니까 RWA라고 불리는 글로벌 실물 자산을 복잡하게 우리 시장으로 들여와야만 할까요? 그냥 우리가 잘 아는 국내 우량 부동산이나 예전에 유행했던 그 한우 조각 투자 같은 로컬 자산들 있잖아요. 그런 걸로만 시장을 키워도 충분하지 않나요? 로컬 자산도 분명 가치가 있죠. 하지만 이 시장의 전체적인 사이즈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시장의 사이즈요? 네, 한우나 국내 중소형 부동산만으로는 폭발적인 유동성을 담아낼 수 있는 마켓캡,
즉 시장의 총 규모를 키우는데 명확한 한계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시장에 돈이 막 팽팽 돌게 하려면 엄청 매력적인 물건이 많아야 하는데 한우 조각 투자 같은 것만으로는 전 세계의 뭉칫돈을 끌어들이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비유를 해보자면 동네 슈퍼마켓에 아무리 최신형 결제 시스템을 삐까뻔쩍하게 깔아놔도 파는 물건이 몇 개 없으면 글로벌 소비자들이 굳이 찾아오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아, 결제 시스템만 좋으면 뭐하냐. 살 게 없는데. 딱 이거네요. 네. 국내 STO 생태계가 세계 금융의 흐름과 뚝 떨어진 단절된 갈라파고스 섬이 되지 않으려면 압도적인 규모와 신뢰도를 가진 글로벌 자산 편입이 필수적입니다. 어떤 자산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뭐 누구나 이름만 들으면 아는 뉴욕의 랜드마크 상업용 부동산, 글로벌 IP 혹은 디지털 귀금속 같은 거대한 우량 자산들이죠. 이런 걸 기반으로 상품을 만들어야만 기관 투자자들의 거대한 유동성을 끌어올 수 있고요. 또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아, 여기서부터 진짜 흥미로워지는데요. 그러니까 한우 조각 투자에만 갇혀 있으면 우리는 영원히 갈라파고스 섬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해외 선진국들은 이 STO 시장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나요? 걔네도 우리처럼 새로운 자산 찾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까? 그게 또 우리가 해외 자산을 들여와야 하는 아주 전략적인 이유이기도 한데요. 네네. 자료를 분석해보면 해외의 STO 선도 모델들, 예를 들어 싱가포르의 프로젝트 가디언 같은 경우는 주로 기존 채권이나 펀드의 거래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그 효율성 향상에 완전히 집중하고 있습니다. 효율성 향상이요? 네, 그러니까 이미 있는 금융 상품을 블록체인 기술로 빠르고 싸게 24시간 거래하게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추는 거죠. 아, 그럼 우리 한국은 접근 방식이 다르다는 뜻이군요. 네, 한국형 STO, 즉 KSTO는 투자개혁 증권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활용해서 이전에는 투자할 수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비정형 투자 대상을 제공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오, 목표 자체가 완전히 다르네요. 네, 우리가 이 강점을 극대화하려면 전 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인 투자 대상을 글로벌 시장에서 싹 발굴해서 우리만의 새로운 그릇에 담아내는 전략이 가장 효과적인 거죠. 듣고 보니 갈라파고스 섬에서 탈출해서 거대한 대륙으로 나가야 한다. 이 방향성은 아주 확실하게 잡히네요. 근데 방향성만 있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인프라가 있어야죠. 네, 구체적으로 어떤 시스템적인 메커니즘을 통해 한국의 토큰 시장이 전 세계랑 연결될 수 있는 건가요? 이 부분을 이해하시려면 인프라 구조의 혁신을 보셔야 하는데요. 지금까지 한국의 자본시장은 한국 예탁결제원 중심의 물리적 제약에 갇힌 이른바 사일로 모델이었습니다. 사일로요? 고립되어 있다는 뜻이죠. 네, 쉽게 말해서 각자의 데이터가 꽉 막힌 거대한 탑 안에 갇혀 있는 형태죠. 이렇게 닫힌 생태계에서는 유동성이 고갈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 등장하는 핵심 개념이 바로 상호 운용성 레이어입니다. 아이고, 상호 운용성 레이어요. 기술적인 용어가 나오니까 갑자기 머리가 조금 복잡해지는데 좀 쉽게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한국의 증권사 서버랑 뉴욕의 부동산 토큰 거래소 서버가 서로 실시간으로 장부를 쫙 대조하고 결제할 수 있는 일종의 초고속 공용 번역기나 직통 케이블을 깐다는 뜻인가요? 와, 아주 훌륭한 비유입니다. 네, 정확히 그 역할을 하는 소프트웨어적 연결망입니다. 아, 다행이네요. 맞췄네요. 네네. 각기 다른 국가, 다른 규제, 또 다른 블록체인을 사용하는 시스템들이 API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서로의 언어를 번역하고 거래를 승인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핵심 프로토콜이죠. 이 인프라가 쫙 깔리면 국경이라는 물리적 한계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와, 직통 케이블이 뚫리면 해외의 좋은 자산에 우리가 너무 쉽게 사들일 수 있겠네요. 그렇죠. 하지만 이 상호 운용성의 진짜 무서운 파괴력은 이게 단방향이 아니라 양방향이라는 데 있습니다. 양방향이요? 그럼 우리가 파는 것도 된다고요? 네. 뉴욕의 우량 자산을 국내로 들여오는 인바운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매력적인 한국형 토큰 증권, 예를 들어 넷플릭스 1위를 휩쓰는 K-드라마의 수익권이나 K-팝 아티스트의 글로벌 IP 토큰을 해외 유동성 풀로 내다 파는 아웃바운드 거래도 이 직통 케이블을 통해 가능해집니다. 세상에, 잠깐만요. 그러니까 런던이나 싱가포르에 있는 투자자가 자기네 나라 주식 앱을 딴 열어서 한국 아이돌의 새 앨범 수익권 토큰을 실시간으로 사는 그림이 그려진다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와, 이건 진짜 상상 이상으로 거대한 변화인데요?
네. 그래서 이 모든 요소들을 하나로 묶어서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의 거대한 플라이휠이 완성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 플라이휠 효과요? 그 바퀴라 처음엔 돌리기 엄청 힘들어도 한번 탄력을 딱 받으면 관성 때문에 스스로 점점 더 빠르고 거대하게 돌아가는 그 현상 말이죠. 맞습니다. 이 글로벌 STO 플라이휠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4단계로 쪼개서 볼까요? 네, 들어보죠. 첫째, 다양한 해외 우량 기초 자산을 우리 생태계로 적극 편입합니다. 둘째, 상품이 매력적이니 투자 포트폴리오의 수익성과 다양성이 확 올라가죠. 네네, 살 게 많아지니까요. 셋째, 이걸 보고 가만히 있을 기관 투자자들이 아닙니다. 매력적인 투자처를 찾아서 국내외 엄청난 유동성이 폭발적으로 유입되죠. 돈이 물리는군요. 그렇죠. 마지막 넷째, 유동성이 충분해지면 시장의 규모가 커지고 이는 다시 글로벌 인프라, 즉 그 상호 연결성과 생태계를 더욱 정교하게 확장시킬 자본이 됩니다. 아하. 이 선순환 구조가 팽팽하게 돌아가기 시작하면 KSTO는 한국 자본시장의 퀀텀 점프를 이끌 핵심 동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와, 완벽한 선순환 구조네요. 튼튼한 법적 그릇도 딱 만들어졌고 투자자를 보호할 도산저량 같은 방어망도 아주 확실하고 거기다 K 컨텐츠를 수출입할 양방향 케이블까지 쫙 깔리고 있습니다. 네, 모든 퍼즐이 맞춰지고 있죠? 그렇다면 청취자분들 입장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중요한 질문이 딱 하나 남습니다. 네, 뭘까요? 이 거대한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건 알겠는데 도대체 왜 하필 지금 이 2026년 4월에 우리가 이 이야기에 이렇게 집중해야 하는 걸까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2026년이 이 모든 생태계의 판도를 결정지을 단 한 번의 골든타임이기 때문입니다. 골든타임이요? 네, 타임라인을 다시 한번 짚어보시죠. 2026년 1월에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법적인 불확실성은 싹 거쳤습니다. 하지만 STO 제도의 전면 시행은 언제죠? 1년 뒤인 2027년 1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법은 통과됐지만 실제로 문을 활짝 열고 장사하는 건 내년이니까 지금 이 시점은 1년짜리 유예 기간이자 폭풍전야 같은 시간이군요. 그렇습니다. 시장의 룰이 확정된 지금부터 내년 1월까지의 시간은 금융기관과 발행사들이 비즈니스 모델을 다듬고 상호 운용성 인프라를 실제로 구축해야 하는 설계의 시간입니다. 준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네요. 네, 과거의 좁은 사일로에 갇혀서 눈치만 보던 기업들은 무조건 도태될 겁니다. 지금 선제적으로 해외 우량 자산의 파이프라인을 쫙 확보하고 글로벌 플랫폼과의 연결망을 설계하는 자만이 2027년 진짜 빅뱅이 일어났을 때 시장의 최종 승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아, 그래서 이 모든 게 대체 무슨 의미냐 하면 여러분이 지금 듣고 있는 2026년 4월 현재 시장의 판이 완전히 새로 짜이고 있다는 겁니다. 금융기관들은 국내용 우물 안에서 벗어나서 글로벌 설계도를 미친 듯이 그리고 있는 중이고요. 네, 아주 정확한 요약입니다. 오늘 우기가 분석한 자료들이 가리키는 방향은 너무나도 선명하네요. 이번 시간의 핵심을 딱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6년 1월 분산원장이라는 새롭고 튼튼한 법적 그릇이 합법적으로 탄생했습니다. 그 안에 뉴욕 빌딩이던 뱅시 그림이던 해외 우량 자산을 담는 것은 이제 완전히 합법이고요. 네, 전혀 문제 없죠. 심지어 회사가 파산해도 내 자산은 분선원장의 영구히 남아 지켜지는 철통 방어망, 도산 절약까지 갖췄습니다. 우물안 개구리였던 한국 시장은 이제 글로벌 랜드마크를 수입하고 K 컨텐츠를 전 세계로 토큰화해 수출하는 거대한 양방향 고속도로를 깔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2027년 전면 시행을 앞둔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이 실시간으로 흘러가고 있죠. 쏟아지는 수많은 정보들 속에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은 미래 투자의 지형도가 어떻게 재편될지 가장 먼저 파악하신 겁니다. 해외 자산의 국내 토큰화는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자본시장의 진화 그 자체거든요. 이 흐름을 읽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5년 뒤 포트폴리오는 아마 극명하게 달라져 있을 겁니다. 자, 이제 국경이라는 단어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자본의 시대가 쫙 열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정부의 홍수 속에서 가장 먼저 이 지도를 손에 쥐셨습니다.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당신의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고민해볼 만한 가치가 충분한 질문이죠. 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오늘의 심층 분석을 마치고 싶습니다. 만약 내년 2027년에 STO가 전면 시행되고 글로벌 시스템이 완벽하게 연결된다면 우리가 평생 당연하게 여겼던 여의도의 증권거래소나 뉴욕의 월스트리트 같은 물리적인 거래소 장소는 과연 어떤 의미로 남게 될까요?
세상의 모든 가치 있는 것들이 24시간 내내 실시간으로 거래되는 토큰이 될 때 우리가 무언가를 소유한다는 단어의 의미 자체도 지금과는 완전히 다르게 바뀌지 않을까요? 매우 철학적이면서도 가장 현실적인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네요. 이 패러다임의 거대한 전환 속에서 청취자 여러분만의 해답을 꼭 찾아보시길 권합니다. 네, 오늘 밤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심층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세상을 읽는 새로운 시야를 열어줄 흥미로운 자료들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